예,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일부 강연을 맡게 될 오종원 평가이사인데요. 그 사회자가 이게 배우가 나오다가 제가 나오니까 거의 뭐 안구정화 차원에서 참 죄송하게 됐습니다. 하여튼 그렇고요. 저희가 사실 이제 강북설명회를 최근까지 잘 안 해오다가 저희가 1년 전부터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보통 저희가 설명회를 진행하다 보면 강남에서 뭐 체육관, 잠실체육관이든 아니면 이제 진선요가 설명회를 많이 진행했는데요. 요즘에 워낙 이 도심 중앙부가 뜬다라는 소문도 있고 아마 어머니께서는 잘 아시겠지만 요즘 마용성이 뜬다고 해서 이게 상당히 도심 중앙부 쪽이 중요해져서 아마 저희가 작년부터 올해 계속 걸쳐서 강북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북에 중요한 의미를 두고 진행한다는 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설명해 드릴 때는요, 요 책자하고 메인 이제 뭐죠? 요 화면, PPT 화면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처음 설명인데요. 저희가 이제 올해 과연 이제 수험생 지원자 추이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판단입니다. 보통 이제 6월 모의고사를 치르게 되면 재학생이 몇 명이 지원했고 또 가장 중요한 사항이죠. 졸업생이 몇 명 지원했고 이에 따라서 올해 과연 이제 2019 수능은 몇 명 정도가 수능을 볼 것이냐, 이게 가장 중요한 지원 추이에 대한 특징인데요. 저희가 이번 6월 모의 평가를 봤을 때 59만 명 정도가 지원을 했습니다. 이 가운데 약 51만 명 정도가 고3 재학생이었고요. 그리고 약 7만 5천 명 정도가 재수생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올해 이제 수험생을 준비하는 차원에서는 작년보다 이제 재학생이 늘어났는데 어떠한 현상인가에 대해서도 잠깐 이제 말씀드리면, 이미 뭐 어머니께서 잘 아시는 내용들이죠. 올해 고3 학생들이 어느 세대죠? 소위 밀레니엄 세대입니다. 밀레니엄 세대. 어떻게 보면 축복받은 세대였는데 그 당시에 뭐 표현이 어떻지만 출생아 수가 많아가고 어쨌든 전년 대비해서 약 1만 명 정도가 많은 상황입니다. 약간 옆에서 적어놨지만 올해 기준에서 고3 학생 수가 58만 명 정도로 작년보다 1만 명 증가한 반짝 증가 추세가 있었고요. 다만 이 현상이 고2, 고1로 가면 많이 내려갑니다. 그래서 고2는 고3 학생 수보다 약 6만 명 정도 적고요. 고1은 또 다시 6만 명 정도 적으니까 거의 고3과 고1 차이는 뭐 느끼신 분은 알겠지만 거의 12만 명 정도의 상당한 정도의 학령인구 감소가 급격하게 일어나는 경우입니다. 올해 고3 학생들은 그 최고의 정점에 있습니다. 정점에서. 그러니까 뭐 어떻게 생각하면은 축복받은 세대이긴 한데 또 다르게 생각하면 재수하면 좀 더 헐겁고요. 삼수까지 하게 되면 좀 더 헐거운 상태로 경쟁을 하게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올해는 고3 학생 수가 전년 대비 1만 명 정도 늘어나는 그런 추세 때문에 전체적으로 수능 지원자도 한 만여 명 정도 늘어나서 약 59만 명, 7천 명 정도 이렇게 예상하고 일단 이제 졸업생 수도 조금 늘어났지만 그 늘어난 정도는 크지 않고요. 고3 재학생 수의 증가 추이 때문에 전체적인 이제 고3 재학생과 졸업생과의 추이에서도 고3 졸업생이 약 0.1% 정도 많아질 것으로 또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이제 요 3쪽에 보시면은 재수생 비율 추이라든지 또 반수생 변화 추이가 나타났는데요. 아마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보통 이제 고3 학생들이 6월 모의를 처음 치르고 나서 막상 수능을 치를 때 보면은 뭔가 이제 내 점수가 좀 내려간 것 같다, 등급이 잘 안 나온 것 같다라는 설명을 항상 하게 돼 있는데요. 그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현재 지금 이제 6월 모의 평가 때 7만 명 정도가 응시했잖아요. 이게 실제 수능까지 가면 약 13만 명 정도 응시하게 돼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반수생들이 그 뒤에도 증가가 돼서 늘어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실제 여러분들이 아마 6월 모의 평가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졸업생이 들어왔기 때문에 고3 3월, 4월보다는 성적 추이가 조금 더 내려갈 수는 있는데요. 막상 수능까지 가면 좀 더 내려갈 수 있다는 것도 객관적으로 파악하면서 아마 어떤 이번 성적에 대한 성적 특징이라든지 앞으로의 대책을 하시면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정리해드리면 올해는 이제 밀레니엄 세대 때문에 작년도보다 재학생의 증가 따라서 큰 틀에서는 약 60만 명에 가까운 정도가 응시할 것 같다. 다만 이제 이 추이가 아마 이미 여러 차례 공개되었듯이 학령인구 감소 추이는 언제부터 나타난다? 고2부터 나타납니다. 그죠? 고2, 고1로 가면 6만 명 정도가 절벽 추이라고 표현하는 대로 많이 내려가니까 이런 점도 참고해서 아마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뭡니까? 이제
과연 사탐, 인문계 학생들이죠. 과탐, 자연계 학생들이 또 비율이 얼마가 되느냐도 상당히 중요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번 6월 모의평가를 기준으로 해서 작년 수능, 재작년 수능을 비교해 봤더니요. 일단 큰 추이는 이렇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그 뭐죠? 취업률도 중요하고 이런 것 때문에 이공계열 자연계 학생들이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재작년보다는 작년이 많이 증가했고요. 그런 추이가 계속되어 왔습니다. 다만 올해는 그 현상이 약간의 주춤해지는 현상으로 주춤해지는 그 상황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문이과, 이과가 최근에 걸쳐서 이과 학생들이 4, 5% 많이 늘어났는데요. 문과에 비해서 올해는 이제 그 현상이 약간 주춤해지는 상황으로 아마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이해를 어떻게 봤냐면은 아마 이제 2015 개정교육과정이죠. 이제 현 고1부터 진행되는 통합교육과정에 따라서 문과이과가 뭐 사실상 이제 뭐죠? 그 칸막이가 없어지는 이런 상황이 오다 보니까 이제 수학 가형 지원자도 작년에 비해서는 조금 줄었고요. 그리고 사탐이 좀 더 과탐에 비해서 용이하게 뭐죠? 수능을 볼 수 있다 보니까 사탐도 상대적으로 늘어나서 올해 경우로 보면 일단 이과 지원 추이는 맞는데 올해는 그 정점에 그 변곡점에 들어서서 거의 비슷한 정도로 가고 있다. 좀 제가 말씀 어렵게 드렸지만 어쨌든 간에 수학 가형보다는 수학 나형이 수능 최저 맞추기가 쉽다 보니까 수학 나형 응시자도 좀 늘어났고요. 상대적으로 사탐 응시자도 좀 더 늘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비율로 보시면 문과, 이과의 비율이 대략 53대 47, 거의 5대5 정도 된다 볼 수 있죠. 그죠? 이 정도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번 6월 모의평가 의미가 뭐냐. 지금까지 재학생들은요, 고3 3월 달도 모의고사 봐왔고, 4월 달도 모의고사 봐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번 6월 모의평가 차이를 굳이 둔다고 하면, 첫 번째는 이거죠. 재수생도 시험을 응시했던 그 시험으로 이해하면 되는 것이죠. 그죠? 그전에는 재학생끼리만 봤기 때문에 성적이 좀 더 낮게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졸업생이 더 들어오다 보면 그보다 성적이 좀 떨어질 수 있죠. 그죠? 그런 상황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마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수학도 어려웠고 국어도 어려웠는데 실제 등급 커트라인 나오는 거 보면은 고3 3월달 4월달보다 조금 더 올라간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러한 현상은 졸업생들이 들어와서 시험을 보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수능은 상대평가입니까? 상대평가, 그죠? 영어만 절대평가야지 나머지 다른 과목은 다 상대평가입니다. 상대평가는 건 뭐냐면 우수 학생들이 들어오면 내 성적이 떨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그죠? 그런 의미로 파악이 좀 되겠습니다. 그래서 3, 4월은 이제 재학생이 봤는데 이번 6월은 졸업생이 포함됐다. 근데 나중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종 수능 때는 반수생까지 들어오는 까지 이해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번 6월 모의평가를 내성적으로 너무 뭐죠 편의적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좀 더 객관적으로 이해할 때는 나중에 반수생까지 포함되는 상태에서 이해를 할 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이제 이번 시험의 특징이 뭐냐면 이런 성적이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성적을 가지고서 일단 뭐 9월 달도 한 번 더 모의고사를 치르긴 합니다. 그죠? 다만 지금까지 3개년에 걸치는 그 공부학습 정도를 봤을 때 이 점수 가지고 정시에 지원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대학을 합격할 수 있느냐에 대한 합격선 파악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게 파악이 되어야 할 때 사실 뭐가 중요하죠? 수시 때 어느 정도의 지원 대학을 정할 때 그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그죠? 왜냐하면 수시라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수능 최저가 없는 정도 많기 때문에 학생부 내신이라든지 면접, 노트를 통해서 다 전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내 성적이 사실 내신이 아주 부족하다 보면 높은 대학 쓸 수가 없죠. 근데 이 정시에서 받쳐줄 수 있는 수능 점수가 있다고 하면 높은 대학 한번 질러볼 수가 있는 겁니다. 수시에서도. 단 예외적인 학생이죠. 수능에 엄청나게 좋은 학생들. 이 학생들은 수시를 질러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다만 그렇지 못한 학생들은 수시에서 냉정하게 내 학생부 성적이라든지 대학별 고사 준비 정도를 보고서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이 정시 합격선을 내 성적 가지고 한번 확인해 보는 정도? 완벽하진 않지만 이 정도로서 정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수시를 어느 정도 목표로 해둘지 그냥 순수하게 진로본다는 데 의미를 둘지 진짜 합격한다는 데 의미를 둘지 다시 말씀드리면 수시에서 무조건 합격을 할 학생들은 정시까지 갔을 때 표현이었죠. 별 볼일 없는 경우입니다. 기본적으로. 정시까지 가면 그런 학생은 무조건 수시에 합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목표 대학을 좀 낮출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거에 대한 파악을 하는 시험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 시험은 누가 출제했느냐? 평가원이 직접 출제했습니다.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3, 4월 달에 보는 교육청 모의고사 잘 보다가도 이런 평가원 모의고사 출제할 때 보면 그걸 못 보는 학생들 일부 있어요. 그 학생들 어떤 차이가 있냐면 진짜 수능을 출제하는 그 출제 경향이라든지 그런 학습에 대한 대책이 좀 부족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정작 출제는 평가원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교육청 모의고사도 그렇다고 뭐 질이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는 없죠. 다만 교육청 모의고사는 선생님들이 출제하는 시험이고 정작 이 평가원 모의고사는
직접 이번 11월 달에 수능을 출제할 교수님들이 출제하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수능의 결은 그대로 따라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실제 문제 출제 경향이라든지 앞으로 오답 문항 분석이라든지 학습 대책을 세울 때는 당연히 6월 모의고사 결과에 대한 판단을 가지고 당연히 해봐야 맞습니다. 그죠? 그 평가를 주관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그런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6월에 한번 치렀고요. 그죠? 9월 달에 한 번 더 치릅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평가원도 이게 뭐 완벽하게 알파고가 아닌 이상은 학생들의 수험 수준을 완벽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6월은 한번 시범적으로 평가원 출제 결도 있지만 학생들의 수준을 한번 테스트해보는 시험일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9월이 사실상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9월 정도 되면 6월 결과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 밀리는 세대 학생들하고 졸업생들은 이 정도의 학력 수준을 갖고 있구나. 그러면 수능에 대체적인 변별력을 가지려고 하면 이 정도 시험을 내겠구나 하는 시험이 9월 모의평가예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 6월은 그런 의미에서의 시범적인 시험이었다 보시고 이번 시험이 너무 어렵게 나온 과목은 상대적으로 쉽게 나올 수 있고요. 또 너무 쉽게 나온 과목은 어렵게 나올 수 있다라는 정도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영어 절대평가 아마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진짜 어려웠어요. 아마 그 정도 어렵게는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국수탐도 변별력 있게 출제가 되었는데 그런 식에 대한 예비 점검을 하는 시험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6월 모의평가 가채점 결과인데요. 저희 자료집에는 이제 14쪽, 12쪽에 또 세부 사항들이 다 실려져 있으니까 나중에 보시고 또 이번에 뭐 포털 사이트에도 다 등급컷 서비스 다 되잖아요. 꼭 뭐 저희 것이 다 맞는다고 보장할 수 없는 거니까 대략 종로학원에서는 이렇게 예측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국어 영역입니다. 1등급 컷이라는 것은 뭐냐면 1등급은 상위 4% 정도 해당되는 학생들입니다. 상위 4%. 그러니까 100명 중 상위 4등에 해당되는 성적이죠. 그 성적이 92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92점 정도. 그러니까 이제 100점 만점이니까 2점짜리 한 4문항 틀린 학생까지 이게 1등급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포털 사이트에 했던 다른 기관까지 포함해서 보니까 대략 1컷을 91에서 92점도 예상하고 있으니까 대략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92점 정도 보시고 일부는 91점까지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 그 정도도 뭐 가능하겠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컷은 85, 3컷 75, 4컷 66점이니까 대략 이 정도 범주에서 출제가 되었고 어쨌든 간 최근 들어서 국어 영역은 상당히 변별력 있게 출제되는 시험입니다. 기본적으로. 변별력 출제되고 있어요. 그거는 이제 영어가 절대평가되니까 사실 국어, 수학, 탐구 가지고 변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국어 영역이라든지 수학이 아주 쉽게 나올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시고 국어 영역이 이제 이렇게 어렵게 출제되고 있는데 잠시 저희가 이제 이게 지역이 강북 지역이다 보니까 좀 다른 말씀드리면 사실 국어 영역이 어려워져서 출제되는 것 때문에 지역별로 봤을 때 소위 유리한 지역과 불리한 지역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기본적으로. 굳이 따지면 국어라는 시험은요. 대한민국이 다 한글로 배워서 학습을 하니까 상대적으로 지역 차이가 덜 나타납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서울 강남이라고 해서 국어를 잘 본다. 그렇지는 않아요. 오히려요. 국어 영역이라든지 수학, 영어에 대해서 실제 각 지역별로 수능 등급받는 비율을 보면 강남 지역이 영어만큼 월등히 잘합니다. 기본적으로. 그건 아실 거예요. 다만 국어로 가면 그 정도 잘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 이유는 뭐 영어를 너무 잘해서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국어 영역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강북 지역 학생들한테는 오히려 국어 영역이 어렵게 나오는 것이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들도 참고하면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수학 가형인데요. 수학 가형은 1컷이 88, 2컷 80점 예상되니까 실제 수학 가형은 자연계 학생들이 보는 시험입니다. 그죠? 이과 학생들이니까 수학 엄청나게 공부 많이 하는 학생들이에요. 그 컷이 88점이면 상당히 어렵게 나온 시험입니다. 기본적으로. 소위 말해서 킬러 문항. 이건 좋은 표현은 아닌데 킬러 문항에서 주가의 30번 진짜 어려운 문제 나오고요. 29번 그 다음 어려운 문제 나오고요. 객관식 21번 그래도 객관식 제일 어려운 문제 나옵니다. 도통 두 문제가량은 상당히 어렵게 나오고 나머지는 평행하게 나오는 편인데 이게 세 문항까지 틀린 학생까지가 1컷이라는 얘기는 그만큼 어렵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기관에 따라서는 84점 예상한 것도 있어요. 저희가 유일하게 88점 예상한 것 같고 다른 기관은 84점 예상했어요. 그 정도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다만 저희가 88점을 예상했을 때는 작년도 6월 모의평가 때 1등급 커트라인이 나오면 그 커트라인에 대한 그 비율을 보시면 뭐 부모님께서 자세히 안 보셨겠지만 약 7% 정도가 1등급을 받았어요. 그 89점 그 전 점수까지는 3.7%인데 좀 어려운 얘기지만 어쨌든 그 다음 학생들이 왕창 도수가 나왔고 7% 정도가 나왔는데 저희는 그거를
상위 4% 가지고 이렇게 비율 조정하다 보니까 다른 기관보다 4점 정도 높게 상향했다라고 보시고 맞으면 쟤네가 똑똑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틀리면 쟤네 표본이 좀 약간 좀 특이했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88점도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다른 기관에서는 84점을 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컷이 80, 3컷이 72점, 4컷이 60점이니까 오히려 1컷은 1컷대로 점수가 내려갔지만요. 2등급 컷, 3등급 컷, 4등급 컷도 엄청나게 내려갔습니다. 아마 작년에 수능 보신 학생들은 알겠지만은 1컷이면 2컷은 바로 4점 고다음 3컷은 그 다음 이렇게 나오기도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80점 받아봤자 3등급 받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에 비해서는 점수가 많이 내려갔죠. 어쨌든 간에 이번 수학 가형은 어떤 그 기대보다도 예상보다도 상당히 어렵게 나온 시험이다라고 보시고 실제 이것이 계속 갈지 잘 모르겠어요. 그 결과는 아마 9월 모의평가를 한 번 더 받아봐야 됩니다. 다만 저희가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보면은 수학 가형이 한두 문항만 어렵게 내고 그 다음에 쉽게 내다 보니까 1컷 92, 2컷 88, 3컷 80 이렇게 해서 막 점수가 붙었어요. 그 변별력 차원에서 점수가 좋은 구조는 아니죠. 그것 때문에 아마 중상위권의 그 문항 난이도를 높였던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다만 이 최종 결과는 9월 모의평가 결과 한 번 더 보고서 얼마큼 좀 더 중상위 난이도까지 대비할지 말지에 대한 아마 판단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번 이과생들이 보는 수학 가형은 상당히 어려웠다. 이렇게 아마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과생이 보는 수학 나형인데요. 1컷 88, 2컷 84, 3컷 75점이니까 수학 가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래도 평이하게 나온 시험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킬러 문항은 정말 킬러 문항이었습니다. 제가 30번 문항 아마 나중에 책자 보시면 오답 문항에 대한 정답을 보시면 알겠지만 1% 미만이에요. 이번에 수학 나형만큼은. 그러니까 수학 나형 만점자는 거의 눈에 씻고 찾아볼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이 없더라고요. 어쨌든 이번에 그렇게 나왔습니다. 다만 그 문항 빼고서는 그렇게까지 아주 뭐 어렵게 안 나왔으니까 적어도 뭐 수학 나형이라는 것은 이제 문과생들이 준비하는 시험이잖아요. 30번은 뭐 맞으면 천재죠. 맞으면 천재.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거는 뭐 풀수는 항상 풀고 못 푸는 학생들은 그 나머지 문제를 완벽하게 맞춘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딱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30번 문항을 뭐 정답률 1% 문항 나오면요. 오히려 공부 못한 학생들은 만세불상이에요. 어차피 그 문항은 틀린 문항이니까. 그걸 혹시 합니까? 주관식도 찍어서 맞출 수 이제 마지막 문제. 참고사 말씀드려 주관식도요. 모르시겠지만 22번부터 30번까지는 100위짜리, 10위짜리, 1위짜리 찍는 문항이에요. 579 찍을 수도 있고요. 504 찍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어쨌든 간에 12자리로 나올 수 있으니까 제가 표현이 이렇죠. 교육적인 표현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게 비워놓지 말고요. 이렇게 아파트 자기 동수라도 적어서 맞으면 좋고 틀리면 정의가 살아있는 거죠. 틀리면 당연히 틀리면 돼요. 그래서 그냥 체크하세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번 국어 수학에 대한 평가는 작년도 수능 저희가 1컷 나오죠. 94, 90, 92 이보다도 점수가 내려갔으니까 어쨌든 좀 어렵게 나온 시험이다라고 이해하시면서 보고 저희 자료집 14쪽, 12쪽 보시면은 좀 더 세부 사항이 나와 있으니까 그 세부적인 사항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영어인데요. 저희가 이렇게 영어가 뜻밖으로 어렵게 나올 줄 몰랐어요. 이게 뭐 평가원의 정말 진정한 의도인지 아니면 지난 1월 달에 저희가 뭐 언론 자료를 발표하다 보니까 영어 4등급이 서울 공대에 합격했다 하더라. 이런 거 때문에 반응인지 모르겠지만 이번 영어는 1등급 90점 이상이요. 저희 표본 대상이긴 하지만 뭐 최종 결과 나와야겠죠. 그죠? 3.5% 정도 예상합니다. 90점 이상. 1등급 받는 학생이 오히려 상대평가로 봤을 때도 그보다도 인원이 더 적은 거예요. 이 절대평가라는 게 그렇습니다. 지독하게 어렵게 내면요. 상대평가보다 등급이 더 안 나올 수 있어요. 실제 그럴 수 있잖아요. 이번 1등급이 그렇죠. 원래 1등급이 4% 상대평가로 해서 나와야 되는데 그보다 적은 인원이 나올 정도로 어렵게 나온 시험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도 어떻게 나왔습니까? 작년도는 약 10% 정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많이 주는 거죠. 2등급까지 누적 비율로 봐도 이번 시험에서 약 14%, 작년도 약 30% 정도 되니까 거의 절반 정도까지 인원이 줄었으니까 하여튼 이번 영어 시험 본 학생들이 뭐 그동안 영어가 절대평가가 시행되고 나서 준비를 예전보다 덜 하긴 하겠죠. 그죠? 근데 그에 따라서 이게 학생들한테 약간 충격을 주려는 건지 모르긴 하겠지만 어쨌든 시험이 어렵게 나왔다고 보시고요. 제가 경험상 보시면 이 정도 어렵게 수능까지 가기는 제 예측으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게는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영어를 왜 절대평가했는데요. 그나마 쉽게 내라고 해서 절대평가했지 이렇게
뭐 상대평가보다 어렵게 내라고 절대평가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아마 이번에 이런 결과가 최종 6월 말에 발표되는 채점 결과까지 나온다고 하면 이보다는 좀 더 수월하게 아마 저 영어 시험 나올 것 같고, 전반적으로 작년도 한 결과가 있으니까 작년도 기준에서 출제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다만 이번 6월 모평 자체 결과로 보면 영어가 지독하게 어렵게 나왔다, 이렇게 보시고 어느 전문가가 이야기하기를 그동안 경험봤을 때는 그게 맞을지 한 말일지 두고 봐야겠지만 이 정도 시험 같으면 좀 더 평이하게 나오지 않겠는가. 기본적인 기준은 작년도 수능 기준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무슨 말이 어려웠느냐? 나중에 저희 책자에도 소개되어 있지만 34번, 31번 빈칸 추론, 이거 다 학생들이 다 어려워하는 문제예요,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39번, 38번 문장 위치에서 고르는 문제, 그 다음에 28번 5번 문제. 가장 이제 난이도 높은 문항을 여기서 배치하게 되어 있는데 그 5문항이 상당히 어렵게 나와서 이번 전체적인 시험에 대한 난이도를 높였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탐구 영역인데요. 이건 이제 주요 과목만 설정해 놨고 나머지는 이제 자료집 보시면서 참고가 되고 1등급 컷만큼 참고사항을 적어놨습니다. 생활과 윤리 46.1컷이죠. 한국지 46, 사회문화 48. 사회문화 좀 더 쉽게 나온 걸로 보시면 되고요. 이과 학생들은 화학일이 43, 생명과학일 43, 지구과학일 43 정도에서 상당히 난이도가 변별력 있게 고르게 나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다른 과목도 이렇게 대체적 47점 전후로 나왔고 과탐 투 과목도 뭐 대략 45점 전후로 나왔으니까 이번 사회탐구 과목만큼 또 과학탐구만큼은 변별력 있게 출제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이제 국어가 변별력 있게 출제되고 수학은 전통적으로 아주 쉽게 되면 또 뭐 곤란하기 때문에 탐구 영역까지 변별력을 주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고3 재학생들은 뭐 그동안 국어 수학 공부하느라고 탐구를 놓칠 수도 있는데 적어도 6월 모의평가 보고 나서는 여름방학이라는 기간이 있으니까 수능을 집중적으로 준비할 학생들은 탐구 영역을 잘 준비해서 아마 대비를 하면 점수가 많이 오를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어떤 내용이냐면요. 아마 가장 많이 물어보는 사항인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6월 평가를 보고 나서 도대체 이 점수 가지고 원점수 몇 점인데 나 어느 대학 가요? 이런 거에 대한 전반적인 이제 예측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내 점수가 예를 들면 서울대를 충분히 갈 수 있는 점수인데 상식적으로 그런 거잖아요. 그거 갈 수 있는 점수인데 굳이 거기도 상당히 원하는 대학이긴 하지만 연대 고대를 무조건 수시를 쓸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아니면 면접이라든지 논술고사를 보는 쪽으로 쓰든지 이런 거에 대한 판단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인문계를 보면요. 최상위 모집단이라 한다면 우리가 이제 서울대 그 사과대 이상부터 시작해서 연대교영, 고대교영 갈 점수대를 보시면 됩니다. 300점 만점에 국어 수학 탐구 300점 만점 기준에 290점 정도 이상이면은 뭐 프리패스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연경, 고경, 서울대 사과대 이상 이렇게 갈 점수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서울대 이제 지원 하한선이죠. 농경제 소비자동까지 보시면 300점 만점에 286점. 요건 이제 국어 수학 탐구 점수를 합친 겁니다. 기본적으로. 왜냐면 영어는 등급으로 빠지니까 영어 점수를 합칠 필요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국어 수학 탐구 두 과목 점수를 다 합친 점수가 286점 이상이면 서울대가 점수다. 다음에 연고대 지원 하한선은 280점. 주요 12개대, 소위 중앙대, 경희대, 외대, 시립대 그 지원선을 저는 271점까지 보고 있습니다. 대략 270점 이상이면 서울 지역 상위권 대학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예상하는 기준으로 보면 300점 만점에 270점 이상이면 상위권 대학 간다. 그 서울 소재대학은 얼마냐? 제가 적어놨죠. 243점 정도. 서울 소재대학이면 이제 주소지 기준의 서울 소재대학이죠. 뭐 그런 그 약간 서울 지역 하위권 대학 지원선을 저희는 243점 보고 있습니다. 이보다 점수가 좀 모자라면 경기권 대학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영어 등급은 어떻게 보고 있냐면 기본적으로 상위권 대학 1등급 정도, 인서울 쪽에서 2등급 정도 보고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아주 엄격하게 해석한 거고요. 이번에 영어 시험이 어렵게 나온 것을 고려했을 때는 상위권 대학도 2등급까지 받아도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인서울 기준에서는 3등급 받아도 크게 문제 없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이번 시험만큼은.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 옆에적으로는 이제 등급 평균 뭐냐면 국어 수학 탐구 이게 점수도 단위 골치 아프니까 국수탐 세계 영역 평균이 1등급 이상이면 서울대 이상, 1.2등급이 뭐죠? 국어 수학은 1등급 받고 이제 사탐에서 2 받는 정도? 이 정도면 연고대 지원선, 주요 11개대 정도면 세계 영역 가운데 1.5등급 이렇게 받으면 이제 주요 12개 정도를 갈 수 있다라고 대략 정도 생각하시고 파악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뭐 완벽한 건 아니에요. 왜냐면 나중에 또 성적표 나와봐야 합니다. 6월 말에. 6월 말에 성적표 나오다 보면 여기서 부모님들 중에서 10명 중 1명 깜짝 놀랄 텐데 가채점 기록하고 너무 다른 학생들이 일부 나와요. 기본적으로. 채점을
부모님 위해서 이렇게 동그라미 친 학생이 있어갖고 성적표 나와봐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어쨌든 요거는 이제 그냥 예측을 하는 정도니까 실제 6월 말에 최종 표준 점수 100분이 나온 거 가지고 지원서를 어딘가에 대한 판단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죠?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다음에 자연계입니다. 자연계 최상위 모집 단위는 이제 소위 메이저 4대 의예과입니다. 그죠? 서울대의예, 연대의예, 카대의예, 성대의예. 가점수를 300점 만점 285점. 의대 최상위과를 갈 수 있는데 점수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그 이유는요, 아까 말씀드렸죠. 수학, 가형 엄청나게 어렵게 나오는 걸로 보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수학, 가형도 의대 갈 학생들도 기본적으로 두 문항 정도는 틀렸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탐구 영역도 가탐이 좀 어렵게 나왔잖아요, 기본적으로. 국어도 어렵게 나왔고. 그러니까 이제 뭐 290점 이상 받으면 거의 뭐 그 학교 보면 천재라고 보시면 되고요. 285점 이상 받아도 메이저 의대 갈 수 있다. 서울대 지원 하한선이죠. 농생대 기준으로 해서 267점. 연고대 지원 하한선, 연대 보건계열 기준으로 해서 260점. 주요 10개대, 경희대 시립대 지원 하한선 243점 정도 보고 있습니다. 아마 예전 점수보다는 좀 더 점수가 내려갔든지 아니면 비슷하든지 막 그럴 겁니다. 기본. 그래서 이 정도 보시고 자연계 기준에서의 기본 인서울 기준은 216점 정도 보시면 되고, 이건 수학 가형 기준입니다. 왜냐하면 수학 나형 학생들은 점수를 더 높여서 저걸 해석해야 돼요. 수학 가형 기준이고, 등급 평균을 보면 최상위 학과는 1.0 등급, 서울대 기준에서 1.5 등급 정도. 제가 이제 등급 평균이 문과보다 내려가는 이유는요, 수학 가형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학 가형 때문에. 흔히 이제 이과 학생들이 가는 첫 번째 고민은 뭐냐면, 내가 이과 학생인데 수학 가형은 국어보다 못 나와요. 그게 정상적으로 맞을 수도 있어요, 기본적으로. 수학과 이과 학생들이 보는 그 촘촘한 시험이기 때문에. 그래서 1.5 등급 나왔고, 연고대는 1.7 등급, 주요 10개단 2.2 등급 정도 등급 평균 나왔으니까 이 정도로 대략 파악해 보셔갖고, 우리 자녀분들이 또 내 성적이 어느 정도의 지원선을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설명의 주된 주제가 되죠. 수시 지원 전략 어떻게 짤 것이냐. 요즘에 뭐 자녀분들을 적게 내는 추세다 보니까 거의 뭐 고3이 첫째 아이가 되고 뭐 이렇게 돼서 입시를 처음 치르는 수험생 입장에서는, 학부모 입장에서는 어떻게 골라야 될지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입시가 옛날처럼 학력고사 시절 초창기 수능 시대처럼 그 시험 하나만 가지고 가면 얼마나 편하죠, 그죠? 근데 요즘에 뭐 학생부도 따져야 되고 또 수능 성적도 따져봐야 되고 그에 따른 뭐 지원 전략을 짜야 되니까 그 골치 아픈데, 크게 세 가지 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요, 이번 6월 모의평가 결과를 가지고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대학을 갈 수 있느냐를 한번 정해 보시는 건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그게 중요해요. 이걸 완벽하게 정비하게 정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그 학생이 성적이 오를 성적이면은 좀 더 높이 정할 수도 있고요. 좀 더 내려갈 성적이면 내려서 정해 맞는데, 대략적인 선을 정하면 됩니다. 다만 그 대학을 굳이 뭐 6개 대학도 정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대략 3, 4개 대학 정도를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면요, 수시에 원서를 쓸 때는 6장의 원서를 쓰는 거 다 아시죠, 그죠? 근데 6장 원서 쓸 때 한 개 대학에 2개 이상 원서를 쓸 수도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꼭 뭐 6개 대학에 한 개 전형, 한 개 대학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대략 3, 4개 대학 정도 정하면 자기가 원하는 대학 다 쓸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3, 4개 대학 정도를 어느 정도에서 정할지, 이게 판단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의 성적 추이를 봐서 높이 정할지 낮게 정할지를 대략 보시면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이 이제 고3 와서 정신 차렸으면 그 성적 올라갈 수 있죠, 그죠? 아니면 지금까지 성적이 되게 성실하지 못하면 그 성적, 지금 성적도 보장 못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 상황을 파악해 봐야 돼요. 그거 보시고요. 두 번째, 학생부 성적에 대한 상당히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왜냐면 수시는요, 수능은 최저 기준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학생부 성적 가지고 거의 절반이 판별을 한다고 봐야 돼요. 뭐 대학별 고사를 보는 논술고사라든지 적성고사는 좀 약간 예외적이지만, 기본적으로 학생부 중심 전형은 다 내신 가지고 판별을 해야 되잖아요. 그 내신이 수시 합격선에 있는 염려가 가장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이걸 판단해. 자, 그럼 내신도 뭐가 중요하냐면 교과 전형이 있고 또 종합 전형이 있습니다. 좀 복잡하죠, 그죠? 서울대 같은 경우는 교과 전형이 아예 없어요. 그 종합 전형으로 또 파악해야 되니까 좀 더 학생부 성적을 종합적으로 볼 필요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차이죠, 그죠? 그러니까 학생부 교과 전형일 때는 기본적으로 내신이 완벽합니다. 내신 성적 하나만 보면 돼, 기본적으로. 다시 말씀드려요.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수시에서 전형하는 대학이 꽤 많습니다. 지방대학은 대부분이고요. 서울권 대학도 일부 있습니다, 그죠? 그 대학들은 내신만 보면 돼요. 봉사활동 그 신경 안 써도 돼요. 기본적인 건 다 했으니까. 뭐 출결 입만치 했겠죠, 그죠? 그리고 뭐 창의적 체험활동 그거 다 무시해도 돼, 한마디로. 누구? 교과 전형일 때는요. 다만 종합 전형으로 가는 즉시 학생부 비교과를 다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교과 성적도 중시해야 되고 비교과 활동도 평가를 해봐야 돼요. 수상 실적이 몇 개 있느냐.
창체 활동에서 동아리 활동을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 또 뭐죠? 세부 특기상 그 국어 성적 국어 표현해주고 수학 표현해주는 표현들이 얼마나 또 우수한가. 또 행동특성의 종합위원회에서 마지막 나오는 종합위원들이 얼마나 또 우수하다고 평가를 받고 있느냐. 이거에 대한 평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죠? 그게 중요하고요. 다음에 논술 전형을 쓰는 학생들은 논술 전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말 논술 전형을 잘해서 쓰는 학생이 있고요. 누구는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쓸데가 없어서 쓰는 학생들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논술 전형은 왜냐하면 자격 기준 기본적인 제한이 아예 없잖아요. 논술 전형은 또 이게 훌륭합니다. 뭐냐면 내가 잘 쓸 수 있는 기대감도 있어요. 기본적으로. 또 하나 더 기대감 높은 얘기를 하죠. 수능 최저 기준도요. 잘 찍어서 맞출 수도 있기 때문에 맞출 수도 있는 거예요. 실력으로도 맞출 수 있지만 찍어서도 점수가 올라갈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아주 특이한 경우죠. 그래서 논술 전형만큼은 실제 논술 잘하는 학생도 쓰고 못하는 학생도 썼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런 걸 전제해서 정말 논술 전형 잘하는 학생들은 논술 그 출제 영향 대비를 잘 하시고 최저도 맞춰줘야 되고요. 그리고 너무 또 쫄 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 학생들이 다 지원하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기자 전형은 예외적이죠. 요즘 특기자 전형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연대고대에 거의 국한된 전형일 수 있는데 그건 뭐 특목고 자사고 학생들 아니면 그에 준하게 시험 준비가 학습 준비가 된 학생들은 특기자 전형을 쓰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다 결정하는 경우입니다. 그죠? 자 그리고 모집 단위도 결정해야 돼요. 왜냐하면 모집 단위가 특히 학생부 종합 전형을 지원할 때는 전공적 합성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거기에 그 나름대로 스펙이 맞는지 뭐 완벽하게 맞지 않지만 큰 틀에서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것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도 이해해 봅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 최종 지원이죠. 수시는 그럼 언제 판단하느냐? 지금도 판단하겠지만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8월 이후에 정말 판단해 주셔야 돼요. 왠지 아세요? 7월 말에 뭐가 나오죠? 기말고사까지 포함된 전체 성적이 나옵니다. 전체 성적이 나와봐야 아는 거예요. 지금도 이제 중간고사만 끝났잖아요. 기말고사 한 번 남았습니다. 그 결과까지 나와야지 완벽한 것이지 지금 가지고는 완벽하지 않아요. 그 성적이 나온 거에 따라서 내가 수학과학 성적이 더 잘 받은 거다라고 하면 그 모집단에 좀 더 신경 써서 지원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7월 말에 최종 성적을 판단해 보고 나서 지원을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그건 8월 이후에 결정하시고 대략 지금 정도는 윤곽만 잡으면 돼요. 윤곽만. 아 대략 서성한 뭐 학생들이 표현한 대로 서성한 라인을 정하는 건지 뭐 중경 라인을 정할지 뭐 인서울 라인을 정할지 아니면 그보다 내려갈지 이런 거를 나름 정해 보시고 중요한 거는 7월 말까지 성적표를 쫙 받아봐야 됩니다. 그죠? 제가 받아봐서 국수 주요학과 평균 등급이 대략 1등급 되네. 그럼 상위권대 한번 지원해 볼까 이렇게 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그죠? 기본적으로 그걸 그때 지원하고요. 그 다음에 정시는 뭐냐? 당연히 수능 이후에 한번 결판 납니다. 수능 이후에 당시 수능 보고 나서 점수 잘 나오면 논술 시험 안 가도 돼요. 기본적으로 정시 때 가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정시 성적 발표 나고 나서 지원까지도 한 2, 3주 기간이 있고요. 또 정시 지원까지는요. 수시도 추가 합격 기회이기 때문에 시간이 적당히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최종 판단은 수시는 8월 이후에 하시고 정시 수능 이후에 하신 것도 중요하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로 말씀드리면요. 수시는 최대 6번의 지원 기회, 6번의 지원 기회. 6번의 지원 기회가 있으니까 6장을 어떻게 잘 쓰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만 제가 핵심 팁을 드린다면 하한선을 어디까지 정하는 것이 가장 관건입니다. 하한선. 왜냐하면요. 상한선은 정할 필요가 없어요. 진짜 그거 말씀드려요. 서울대 원서 쓴다고 안 잡혀가요. 기본적으로. 내신이 9등급이면 쓸 수 있습니다. 자기소개서 안 쓰면 돼요. 그냥 떨어지면 되는 거죠. 어차피 6장 원서를 쓰는 거잖아요. 6장 원서를 쓰는데 다 합격할 때만 쓰겠습니까? 그 학생들이 억울해하죠.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상한선은 알아서 쓰세요. 기본적으로. 알아서 쓰시고 하한선을 내가 최대한 수능을 못 본다고 했을 때 아니면 그 당시 컨디션이라든 이걸 다 못 본다 했을 때 어느 까지 소위 표현이 그랬으면 보험성으로 지원할지 이거를 정하는 것이 가장 관건입니다. 나머지는 이제 수시에서 무조건 합격할 학생들은 뭐 빽빽하게 합격할 때를 다 정해야 되는 것이고 수시에서 널널하게 좀 기회를 볼 수 있는 학생들은 뭐 소신전 몇 개 해보고 나서 하나 정도만 쓸 수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하한선 정도만 학생하고 상의하고 담임선생님 상의하고 주의 상담을 해서 그 정도만 정해놓고 상한선은 학생의 상태에 다 다릅니다. 그죠? 그래서 그거는 그때 상황 봐서 정하면 된다라고 보시고 최종 판단은 9월 모의고사도 한 번은 남았습니다. 그 성적표는 안 나오지만 그때 마지막 조정을 할 수는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런 흐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현재 상위권대에 대한 전형별 선발 이론에 대한 표고요. 저희 자료집에는 69쪽에서 98쪽에 걸쳐서 상위 15개 대학에서 쭉 걸쳐져 있습니다. 저희가 주로 상위권대 이 11개 교를 기준으로 저희가 만들어 놨는데 저희 그 자료집에는 건대, 동대, 홍대, 수대까지 포함해서 15개 대학이 다 나왔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전체적으로 이게 전체를 100으로 봤을 때요. 100으로 봤을 때 수시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44%를 뽑습니다. 전체 100으로 봤을 때. 그리고 교과 전형은 적죠 7%. 이건 상위권 대학 기준입니다. 그리고 논술 전형은 15%, 특기자 전형은 8%, 정시로서 30%못 미친 26%를 뽑습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왜 수시에 매달리는 이유가 생기죠. 이 정시가 100%가 되면 수시는 다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능만 잘 보면 되는 거잖아요. 요즘에 수능만 잘 본다고 다 해결되는 건 아니죠. 뭐 수능을 뭐 잘 본다고 다 만점 받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 때문에 수시가 판이 커졌다는 것을 첫 번째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정시 수능에 잡혀있는 26%는 순수하게 최초 모집 인원 기준, 최초 모집 인원 기준. 그 얘기 뭐냐면 수시에서 미등록 되면 넘어오는 인원이 있습니다. 그 자료집에도 소개가 잘 돼 있는데 그 인원이 있어요. 그 인원까지 포함하면 대략 30% 정도를 뽑는다고 보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상위권 대학에서 10명 중 3명 걸 뽑는다. 이 기회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것이 있냐면 논술 전형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 논술 전형이긴 하지만 수능 최저 기준이 붙어있기 때문에 약간 수능의 영향력이 좀 있습니다. 그까지 포함해서 약 40에서 45% 정도가 수능에 영향력 있는 전형을 보시면 돼요. 나머지는 다 학생부 중심 전형으로 보시면 되죠. 이런 판단에서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 15개교는 서울 기준에서 약 4만 명 정도 모집하고요. 그리고 전국 대학 기준에서는 수시대 정시 비율이 76대 24인데 수시는 뭐 지방대를 가도 그 수시 비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상식적인 어떤 판단을 해주시면 좋으냐면 지방대조차도 수시에서는 인원을 많이 모집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학생에 따라서 수능 성적이 정말 잘 안 나온다고 하면 그 자기가 맞춰서 또 지방대도 지원해서 다 합격할 수도 있는 겁니다. 지방 그 사립대 정도 자기 기준에서 하는 거니까 어쨌든 간에 수시에서 인원을 많이 모집한다라고 보시면서 이해하시고 마지막 정시까지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최초 모집 인원 상위권대 기준에서 26%지만 30% 정도까지 가고 있다 라면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주요 6개 대 기준에서 교과 전형으로 보면 고대 학교 추천 1전형이 있고 하나의 교과 전형만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고대 학교 추천 전형은 나중에 뭐 자기소개서 써야 되고 또 면접도 치러야 되기 때문에 순수한 교과 전형을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게 학교 추천받기 때문에 거의 교과 전형의 색채가 강한 전형을 보시면 되고 하나의 교과 전형은 정말 교과 전형입니다. 내신이 퍼펙트 1점 명덕이면 무조건 학교가 나오시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근데 그보다는 뭐가 많죠? 종합전형이 많죠. 서울대는 다 종합전형 모집하고 연대는 활동 우수의 대표적인 종합전형이죠. 고대 일반전형이 있고 학교 추천 2전형이 있고 서강대 일반형, 성균인제, 글로벌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이고 종합전형이기 때문에 교과 성적뿐만 아니라 뭐가 들어간다? 비교과까지 포함해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기본적으로 그런 전형을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기자 전형은 이제 말씀 그대로 뭐 수학, 과학 특기자, 뭐 어학 특기자, 또 어학 인문 특기자 나오니까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요. 논술 전형은 연대가 643명 모집합니다. 그죠? 고대는 모집하지 않습니다. 작년부터. 그죠? 그다음에 서강대 346명, 성대 900명, 한양대 378명으로 작년보다 조금 인원이 줄긴 했습니다. 그죠? 그러나 여전히 이제 논술 전형 모집한다 보시면 되고 정시는 보시면 알겠죠? 거의 20에서 30% 정도로 모집하고 예외적으로 고대가 약 600명 모집하니까 다른 대학에 비해서 상당히 적게 모집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개 대학들이 다 있지만 대표적으로 서울대를 설명해 드리면 지역 균형은 뭐죠? 학교장 추천으로 가는 거잖아요. 2명 뽑아서 이 학생들은 뭐 정말 내신으로 본 특출난 학생이고 이 학생들이 고대도 뭐 학교 추천 일을 쓰던 일을 쓸 것이고 아니면 이제 연대 경우는 면접평을 쓰겠죠. 그죠? 이런 학생들을 보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자, 수능 최저 기준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3개 2등급이에요. 3개 2등급. 그래서 혹시나 내신이 완벽한데 수능을 완벽하게 맞출 수 있는 학생들은 지역균형으로 합격할 가능성이 꽤 큽니다. 참고사항 말씀드리면요. 이게 지역이 강북이다 보니까 작년도부터 영어가 절대평가 시행되고 나서 지역균형으로 뽑는 인원이 756명이잖아요. 이 인원의 대다수가 뽑히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작년부터는. 올해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왜냐면 영어에서 2등급 맞추기가 쉽잖아요. 기본적으로. 나머지 국수 탐에서 2등급을 맞추면 되는 것이니까 저 진짜 전교 1등 하는 학생들은 옛날보다 쉬워진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런 학생들은 강북권 일반고에서는 그 상당한 기회가 된다고 보시면서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전형은 단계별 전형이 아니기 때문에 추천받으면 바로 면접을 보게 돼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수시 일반 전형은 면접이 없습니다. 다만 미대, 음대, 체교는 일부 적용을 해요. 이거 하시고요. 1단계는 서류 100%, 2단계는 서류과 면접인데요. 서류를 가지고 1단계 합격자를 언제 발표하냐면 수능 을 치르고 난 그 다음 달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제 서울대를 쓰시게 되면 지역균형을 쓸 수가 없어요. 저는 추천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일반 전형은 누구나 쓸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하는 것은 내신 1등급부터 시작해서 9등급까지 쓸 수는 있어요. 쓸 수는 있어요. 이게 그렇고요. 기회균형은 뭐 정원의 전형인데 농어촌 전형하고 저소득층 전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기회균형은 최저 기준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가끔씩 일반고 학생들 가운데 기초 수급자 대상자가 있다고 하면은 최저를 맞출 수 있으면 아예 지역균형이 더 유리할 수 있고요. 최저를 못 맞추게 되면 기회균형이 또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거 약간 차이가 있다는 거 이해되고요. 정시에서 684명, 수능 100%입니다. 기본적으로. 수능 100%는 것은 뭐냐? 이게 있는 거예요. 수시라는 것이 어차피 내신 싸움인데 내신만 가지고서 뭐 평상시 이렇게 잘 못 외우다가 고1까지 뭐 학생 상황인지 집안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내신이 안 나오다가 고3 가서 정신이 났습니다. 그죠? 그 수능을 막 돌파하는데 수능 거의 만점 받을 것 같아요. 그 학생 어디 갑니까? 서울대 갈 수 있습니다. 수능 100%니까. 어때서 그런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수능 100%니까 내신에 아예 안 들어갑니다. 내신에 아예 안 들어가요. 그렇게 해서 마지막 역전 기회가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시 결과를 보면요. 저희 자료집에 나와 있지만 지역균형은 대체적으로 1.2등급 정도 나오고요. 일반 전형도 1.4, 1.5등급 정도가 일반고 기준에서 나오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1.2등급이라고 해서 그러면 1.0등급은 무조건 붙느냐? 이게 아닌 것이 서울대의 그 학생부 종합전형의 특성입니다. 기본적으로. 어느 학생들은 완벽한 1등급도 떨어진 경우 있어요. 그건 이제 그 나머지의 활동 사항들이 좀 부족하거나 이런 경우 있고요. 상황에 따라서 1.3등급 받아도 붙는 경우가 나와요. 일반고인데도. 그건 이제 아까 그래서 서울대는 정말 학생부 종합전형을 진정성 있게 추구한다고 보시고요. 서울대를 쓰실 학생들은 서울대 학생부 종합전형 안내서를 기본적으로 홈페이지에 자세히 수록돼 놨습니다. 그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아요. 이게 식사층이다 보니까 어떨지 모르겠지만 되게 중요한 내용 하나하나를 밑줄 쭉 긋고 이해하시면 되게 중요한 게 많이 나옵니다. 지적 호기심도 나오고요. 활동 우수성이 나오고요. 그 표현들이 되게 중요한 표현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걸 잘 보시면 서울대에 쓰는 데도 상당히 도움 될 것 같고요. 서울대 아니더라도 도움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꼭 부탁드릴 바는 서울대 학생부 종합전형 안내서는 적어도 서울 지역 상위권 대학 학생들은 아마 보시면 좋습니다. 정말 그래요. 성대를 쓰신다, 뭐 한양대 쓰신다라고 하더라도 그거 보시면요. 그 성대나 한양대도 마찬가지로 서울대에서 우수하다고 평가받았으면 그 학생들 안 뽑고 싶겠습니까? 기본적으로 다 뽑고 싶어하죠. 그러니까 그런 우수성에 대한 평가 기준이 그 학생부 종합전형 안내서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으니까 반드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드리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정시를 보시면 정시가 이제 서울대 영어를 대표적으로 들어갔는데 2등급은 0.5점, 3.3등급 이게 올해도 안 바뀌었어요. 내년도도 안 바뀐다.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9등급 꼴찌가 빵점 받아도 4점밖에 안 깎이는 게 현재 정시 수능 영어 시스템입니다. 서울대를 보면. 그러니까 지난번에 왜 4등급짜리가 서울대 공대를 갈 수 있었냐면요. 1.5점밖에 안 깎이거든요. 1.5점은 대단한 점수가 아닙니다. 보통 국어 100점 만점이죠. 2점짜리하고 그냥 보시면 돼요. 2점짜리보다 더 적은 거죠. 그러니까 수학은 또 4점짜리잖아요. 그거보다 더 적은 거죠. 그 학생이 이제 영어 4등급 받고 그것도 커트라인 60점 받아서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국어는 하나 틀려서 98점. 근데 수학은 다 맞았죠. 그리고 이제 탐구도 한과목 만점 받고 이게서 간 학생들. 그러니까 그건 이제 영어에 대한 변별만큼은 상당히 적다. 서울대만큼은 그거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 뭐냐면 한국사가 4등급점 되는데 문과학생은 이거 유념해야 됩니다. 문과학생은 제2외국어도 3등급부터 0.5점 4등급점 들어가요. 제2외국어. 이것도 신경 써야 돼요. 기본적으로. 이거 신경 써요. 이거 보시고요. 그 다음에 커트라인은 제가 소개해놨는데 국수다운 편집점수 기준에서 사회학과가 395점으로 가장 높았고요. 그리고 아동가정학과가 390에 가장 낮았습니다. 자연계 컷은 의대 394점에서 379점 시경 정도. 이건 이제 작년도 올해 국수탐 그 수능 기준으로 나온 시험으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상하다. 교양대가 높은데 그 이유는요. 합격자 커트라인. 그래서 이제 실제 커트라인을 내다보면 교양대는 항상 최고 높은 과로 이해하잖아요. 경영 경제잖아요. 그럼 무서워서 못 쓰는 학생들이 생깁니다. 그 피해 나오다 보면 다른 과가 랭킹 1등으로 뛰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사례를 보시면 됩니다. 연대 고대도 마찬가지. 연경 고경이 맨날 앞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최종 커트라인은 다른 과가 앞설 수 있어요. 그건 이제 그렇다고 해서 연경 고경이 뭐 높은 과가 아니냐? 그건 아니죠, 그죠? 평균 점수는 높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합격자 문 닫는 점수는 학생들이 가장 희망하는 거죠. 빵꾸나 날까 찾아가는 거. 근데 문 닫는 점수 항상 상대적으로 바뀔 수 있다. 라는 거는 이제 염두에 두시고 다만 평균 이상으로 합격하려고 하면 당연히 배치 점수 정도로 합격을 해줘야 또 맞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연대는요 논술 전형 올해부터 논술 100% 바뀌었습니다. 논술 잘하는 학생들은 와우 발상이죠. 논술만 잘 보면 된다.
아닙니다. 수능 최저 기준도 있어요, 기본적으로. 수능 최저 기준이 꽤 높으니까 그거 참고하니까 수능하고 논술만 보는 것이고 학생부는 아예 안 들어갑니다. 올해 논술이 그렇게 바뀌었어요. 고위 학생들은 또 바뀌었죠. 아예 수능 최저도 안 들어가는 걸로 바뀌었는데 올해만큼은 수능 최저가 있는 상태에서 논술 100%니까 논술에서 희망 있는 학생들 기대권을 놓치지 않고 봐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연대 논술 전형은 논술 100%라고 바뀐 거 기억하시고 논술 전형을 치를 수험생들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연대 입학 홈페이지에 꼭 가보셔갖고 논술 특강 꼭 들어보시고요. 논술 특강 꼭 들어. 왜냐하면 그건 출제위원장들이라든지 출제 교수님들이 설명해 놓은 거니까 되게 중요합니다. 어느 학생들 이런 학생이 많아요. 논술 전형 치르다 보면 하여튼 나중에 또 입에서 말씀드리겠지만 하여튼 그런 거 잘 참고하시고요. 면접형은 이제 1단계 학생부, 2단계 면접 들어가기 때문에 면접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전 학생부 교과정의 합격성보다는 조금 더 내려갔습니다. 면접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 기억하시고요. 활동 구성의 대표적인 이제 종합전형 보시면 돼요. 그리고 특기자 전형이 있고요. 특기자 전형이 801명 다른 대학에서 많이 모집합니다. 연대는 이유는 있습니다. 국제기획이라고 해서 연대는 어디가 있죠? 서울에 있는 이 신촌 캠퍼스 있지만 어디 있습니까? 송대 송도 캠퍼스가 있어요. 송캠에서 모집하는 국제기업 상당수가 특기자 전형을 모집합니다. 그죠? 그 모집하니까 그 인원이 많은 것으로 이해하시고 그 특기자 전형에 대한 선발 방식이라든지 합격서는 일반 전형은 많이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다르니까 그 세부적인 사항을 파악해서 지원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정시나학원은요 1000명 모집합니다. 고대에 비해서 많이 모집해요. 기본적으로. 그런 거 참고하시고요. 수시 결과를 지난 이제 연대 학교 설명회 통해서 발표를 다 했습니다. 그걸 제가 요약해 놓은 건데요. 면접형은 인문계 1.35, 자연계 1.31, 의치계 1.05. 의치계 1.05라는 건 뭡니까? 그냥 1등급 그냥 퍼펙트하다는 얘기예요,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활동 우수형은 인문 1.67, 자연 1.38, 의치 1.44. 논술 전형 인문 3.11, 자연 2.85, 의치 2.23인데 논술 전형 올해만큼은 학생부가 안 들어가니까 이거 무시하면 되고 나머지 활동 우수형 면접형은 참고하시는데 이 활동 우수형 평균은요. 이게 일반고만 다 붙는 것이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활동 우수형 가운데 일부는 특목고 자사 학생들 붙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거를 냉정하게 순수 일반고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일반고 기준으로 보면 이보다 좀 더 높은 성적을 받아야 된다고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연대 활동 우수형은 일반고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좀 오해해요. 왜냐하면 이 가운데 합격자 가운데 특목 자사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좀 더 일반고 성적은 좀 이보다 0.3등급 앞전 정도로 이해를 해야 저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로 보시면 좋습니다. 자, 대입명호 방법 이제 연대가 서울대가 완전 쌍벽을 이루죠. 완벽한 쌍벽을 이루면서 점수차가 상당히 큽니다. 영어 등급이래요. 연대는 이제 세브란스 상설자가 있다 보니까 언도도 있다 보니까 영어 점수를 꽤 벌려놨어요. 서울대는 0.5점이잖아요. 연대는 그 10배입니다. 1등급, 2등급 5점이에요. 5점. 3등급은 12.5점 차이에요. 한마디로 연대는 3등급 받으면 오지 말라는 얘기예요. 12점 깎이고 나서 국어, 수학, 탐구 다 만점 받아도 영어 12점 깎이면 아마 연대 못 갈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실제 저희가 한번 여러 가지 전원을 통해서 아니면 교사 설명회 때 발표한 자료를 통해서 저희가 이해한 바로는 연대는 2등급 합격자가 거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거의 1% 정도 내외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점수차 때문에. 3등급 이학회자는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건 이제 서울대보다는 점수차가 많이 벌려놨다. 이대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이대도 마찬가지 벌려놨죠. 그러니까 그런 거 참고하셔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2018 정시 결과를 보면 최종 커트라인이죠. 국스탐 기준에 언론 392점에서 중문 385, 의대 394에서 대기가 380점 정도가 우리가 표준 점수 3개월료 합계 점수로 대략 평균 커트라인 기준이니까 이거 참고하시고 나중에 어디 가에도 이제 자료가 발표됐는데 이거는 이제 커트라인이 아니라 좀 더 다른 점수치가 발표됐으니까 그대로 또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우리가 편하게 이해할 때대로 세 개의 표준 점수를 합친 거예요. 합친 점수의 2018 수능 기준 이렇게 해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보겠습니다. 고대는 이제 연대하고 많이 전형이 상당히 다른데요. 논술 전형이 일단 아예 없죠, 그죠? 그 다음에 일반 전형 학교 추천 1, 학교 추천 2가 저 중에 다 지원할 수는 없고요. 그 중에 한 개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일반 전형은 추천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누구나 지원할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근데 추천 1과 추천 2는 추천을 받아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죠? 차이가 있고요. 일반 전형은 뭐냐? 1단계 서류 5배수, 2단계는 70대 30, 면접 30이죠. 학교 추천 1전형은 내신 진짜 좋은 학생들이에요. 교과 100으로 한 배수를 뽑죠. 당연히 교과 성적이 서울대 지역균형 설 정도 아니면 합격을 못 하겠죠. 기본적으로. 그 다음 2단계는 면접 100입니다. 그죠?
다 수능 취소 적용됩니다. 학기 초는 이전형은 1단계 서류 5배수, 2단계는 서류 50, 면접 50이니까 면접 영향력이 가장 큰 전형이죠, 기본적으로. 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내신이 완벽하다. 수능 취소도 좀 약간 느슨하게 맞출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추천일이 당연히 맞고요. 내신은 적당히 좋은데 적당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아주 전교 1등도 아니고 전교 5등은 되고 이런 학생들은 오히려 추천 이전형이 좋을 수 있는 겁니다. 그 전교 10등을 못 쓰느냐? 그 학생들 일반적으로 쓰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그렇게 보시면 돼요. 추천을 받을 학생들은 전교 5등, 전교 10등 안권 애들은 추천 1을 쓰시면 되고 전교 20등권 학생들은 일반 전형을 쓰실 수도 있고요. 자, 여기까지가 기본입니다, 기본. 그 다음에 일반 전형은 수능 취소 기준이 아주 높기 때문에 오히려 나중에 발표한 자료 보시죠. 일반 전형 경영대 2.57, 전경 2.6 해서 대략 2, 3등급 대 정도. 2등급 대 그것도 합격자 평균이에요. 컷타임도 아니고. 2등급 대 평균이 나왔으니까 3등급 때도 합격을 할 수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되게 놀랍죠. 왜냐하면 1단계 단계별 전형이기도 하고 학생부 중심 전형인데 왜 2등급 때 합격을 하느냐? 이유는 이렇습니다. 어떤 이유냐면 1단계 뽑는 인원이 많고 5배수를 뽑고요. 수능 최저 기준이 엄청나게 세요. 조건이 강력합니다. 그러니까 1등급 무조건 하나는 있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뭐 그런 조건들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제 여기 보시죠. 일반 전형 인문계는요. 4개 영역 등급가 6이네. 6이네 뭐 어떻게 되죠? 1, 1, 2 받아야 돼요. 1등급 2개밖에 얼마나 어려운데요. 예를 들면 그거고 자연계는 수학 가형 때문에 1, 2, 2 받아야 돼요. 과탐도 2등급 받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등급 조건이 상당히 센 거예요. 그럼 만약에 이제 고대를 준비하는 수험생 입장에서는 당연히 수능하고 내신이 같이 병행해서 준비하는 것이 맞아요. 수능을 무조건 준비해야 돼요. 수능을 무조건 잘 준비해서 최저를 맞춰야 되고요. 그 못 맞춘다고 해도 뭐 나중에 수능 잘 봤으면 정시로 가면 되잖아요. 어쨌든 고대를 목표로 하는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수능을 같이 가면서 내신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보시고 다만 이제 일반 전형 경우에는 1단계 5배수를 뽑기 때문에 내신이 2, 3등급 대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데요. 약간 애로사항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전형을 지원하려고 하면 자기소개서를 꼭 써야 돼요. 근데 2, 3등급 대 내신을 가지고 서울적 상위권대 학생부 종합전형을 합격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 저전형 하나만 자기소개서 쓰고 나머지 안 써야 돼요. 그러면 이제 자기소개서 쓰는 시간이 아깝죠.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바는 뭐냐면 2, 3등급 대에서 고대 일반 전형을 자기소개 쓸 학생들은 미리 써놓으세요. 미리 써놓으세요. 미리 써놓으시고 나중에 대략적 개정문에서 내주면 돼요. 그리고 1학종 5논술 쓰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거의 문제였어요. 아니면 2학종 2개 쓰고 논술적 4개 쓰시든지 이렇게 쓰셔야 맞지. 왜냐하면 그 3등급, 2등급 때 가지고 학종을 다 쓴다고 생각하시면 서울적 상위권대 합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런 것을 참고하시면 좋겠고 제가 말씀 엄청나게 빨리 하는데 어제도 제한된 시간 때문에 그렇고 하여튼 그런 내용들을 잘 참고해 보시고 혹시 이제 여기 이제 방송이 뭐 녹화돼서 나중에 다시 듣게 되면 그때 한번 좀 자세히 내용을 들어보면 다시 정리해드리면 수시 일반 전형은 자기소개서는 약간의 좀 어려움이기 때문에 2등급, 3등급 학생들은 학종을 쓰게 되면 다른 대학은 상위권 대학은 학종 쓰기 어려워서 미리 자기소개서 써왔으면 좋겠다. 이런 정도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고대는 상대적으로 연대가 달라서 1.4, 3.4, 5.4 영어 등급이죠. 좀 더 수월하죠. 그래서 고대는 2등급 꽤 많이 발생했어요. 서울대처럼. 그런 내용도 보시면 될 거고 정시 결과 상위 75% 발표했습니다. 표준 점수 393에서 385까지. 표준 점수 의대는 394에서 380까지 발표한 걸 보시고 왼쪽에 적어놓은 표는 뭐냐면 고대식 수능 환산 점수예요. 이게 학교 발표 자료에서 나온 건데 조금 이제 다르죠. 왜냐하면 1000점 만점으로 환산하니까 좀 약간 당연히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해하는 바는 표준 점수 요것으로 보시면 좀 더 이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안 넘어가네. 네. 근데 의치한 수는 이제 묶어서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자료집에는 99에서 128쪽에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죠? 기록되어 있고 주로 우리 자료집에서는 의치한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워낙 이제 천만 반려동물 시대 수의대가 뜨고 있기 때문에 수의대까지 같이 준비했습니다. 그죠? 아마 집안에서 강아지 키우는 집 많을 텐데 어쨌든 수의대가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준비했고요. 자, 의대는요. 올해 모집한 37개국 전체 정원은 2,927명. 이게 서남대 의과 정원 너무 와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분류할 때는 아직은 이제 수시에서는 그 서남대 의과 전북대하고 예를 들면 뭐죠? 그 원광대가 인원 안 넣어놨어요. 그 아마 정시에 넣어놓을 것 같은데 그 미분류 때문에 전체적으로 63대 37로 수시가 여전히 많고요. 치의대는 61대 39로 수시가 약간 많습니다. 한의대 59대 45, 수의대 61대 49. 대략 6대 4 정도 보시면 돼요. 6대 4 정도로 수시에서 선발하고 40은 정시에서 선발하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전형에 비해서 다른 대학에 비해서 정시 선발률이 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수능을 잘 보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해요. 그래서 왜냐하면 나중에 뭐 수시를 치른다 하더라도 최저 기준이기 때문에 그것이 상당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 참고하시고요. 뭐 교과 종합 논술 수능이 좀 골고루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 교과 전형이 더 많은 이유는 뭐냐면 수능 최저 기준도 있고요. 또 지방 의대는 주로 교과 전형으로 많이 모집합니다. 서울권 의대는 다 종합 전형 모집하더라도 이렇게 보시고요. 아마 참고사항 보세요. 아마 의대 의학계열 준비 학생들은 좀 더 세부적인 사항이 중요한데 이렇게 준비하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보겠습니다. 의대 수시 결과죠. 뭐 이렇게 보시면 내 성적이 2등급 학생들한테 되게 실망입니다. 다 1등급으로 깎여 있으니까 거의 뭐 저 학생도 공부 잘할 텐데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다만 노술 전형만큼은 2등급 대 합격자가 나온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종합적으로 4개 전형을 준비했는데요. 수시에서 전형하는 방법은 학생부 교과 전형이 있고 일부는 제가 학종까지 포함시켰는데 왜냐하면 학종 전형 가운데도 일부는 교과 전형이 살짝 강한 전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부 중심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 노술 전형, 특기자 전형으로 4가지 카테고리를 보시면 돼요. 그럼 어떻게 원서 쓰시느냐? 내신 성적이 내 일반고 기준에서 1.5등급 이내 된다고 생각하시면 서울적 상위권 대학 지원이 실제 가능합니다. 합격하세요. 2.0등은 서울적 중위권 대학 이상, 2.5등급 이내 서울적 중하위권 대학 이상 기준에서 내신이 나오면 당연히 지원선이 될 수 있습니다. 종합전형은 뭐냐면요. 일단 비교과 성적이 일단 우수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보다 한 1등급 정도 아래 정도 학생까지 비교과 성적이 좋으면 역전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고 실질적으로는 0.5등급 정도 보시면 돼요. 실제 그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엔 비교과도 거의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0.5등급 정도 역전 가능하다고 보시면서 약간 등급을 낮추어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7, 4.5는 왜 적어놨냐면 이 서울 지역 상위권대, 중위권대로 보면은 2등급대까지 지원해야 맞지만 서울적 중하위권대 일부 또 지방권 학종 전형 가운데는 내신이 낮아도 합격이 가능하기 때문에 4등급대도 학생부 종합전형 지원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른쪽 적어놓은 건 뭐냐면 이건 재학생 중심으로 지원하면 되고요. 졸업생들 가운데도 내신이 월등하게 좋은 학생들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부라고 적어놨어요. 논술 전형 이건 고3 졸업생 누구나 다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죠? 최저 기준 요구 되니까 최저를 맞출 수 있으면 당연히 지원을 하고 해서 합격까지 바라봐야 되고요. 그냥 그냥 원서 쓰기가 이렇게 그냥 쓰는 정도에서도 쓸 수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특기자 전형 일정 수준 이상의 인문 역량 있는 학생들, 수학과 우수 학생들이 쓸 수 있고요. 특목 자사고가 기본이고 이에 준하는 학생도 있어요. 착각하는 게 뭐냐면 연대고대 특기자 전형이 다 특목 자사고 학생들만 100% 뽑느냐? 그게 아닙니다. 그에 준하는 비평준화 선발고 일반고 학생들도 준비가 되면 가능할 수 있어요. 그 제가 등이라고 써놓은 건 그 때문에 그런 건데 특목 자사고 이에 준하는 학생들도 합격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춤형은 뭐냐? 여기는 종합전형일수록 더욱더 그런데요. 종합전형은 최근 수시 결과를 다각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각적으로. 제가 이제 이게 함축적인 표현인데 이게 자리가 자리니까 함축적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데 학교별도 중요하고요. 학교별 성적도 중요하고요. 재학 졸업 여부도 중요하고 전형요소별 그 강단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까 중요한 건 뭐냐? 우리 학교 선배들이 대략 내신 밑등급의 스펙 정도로 합격했다더라. 이 선이 되게 중요합니다. 다른 학교 들을 필요도 없어요. 그 선 가지고 생각하시고 아니면 내 학교 아니면 내 학교 유사한 학교 기준으로 생각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설명회를 매번 할 수 없는 거니까 주요한 참고할 자료를 저희가 요목요목 사교육 기간치고는 정말 공교육을 중시한다 입장에서 적어놨는데요. 첫 번째, 어디가 사이트는 꼭 가서 들어가 보셔갖고 학생 로그인 회원가입해서 로그인해서 자료를 찾아보면 엄청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어디가 중요합니다. 대입정보 포털 사이트 어디 갑니까? 대입정보 포털. 가끔씩 이제 요즘 꽤 지났죠. 옛날 예능 프로 아빠 어디가 검색어 치다 보면 어디가 나오는데 그건 아니고요. 대입정보 포털 어디 갑니다. 여기 이미지 이렇게 나오죠. 따따따 어디가.k야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르시면은 어디가 치면 되고요. 대입정보 포털까지 포함하셔야 돼요. 거기에 보시면 핵심이 어디냐면 입시가 중요하잖아요. 우리 학교, 내가 지원할 학교와 모집 단위가 몇 점 학교가 내가 진짜 중요하잖아요. 그 메뉴가 어디에 있냐면 상단 메뉴에 입시 결과가 있습니다. 한 5가지 메뉴가 있는데 입시 결과, 그 다음 하위 메뉴에 학습 진단, 그 다음 하위 메뉴에 성적 분석, 그 다음 하위 메뉴에 수시 점수 산출, 정수 산출이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 보시면 상당히 200개 전체 대학에 대한 자료, 전문대까지 포함해서 아니죠. 일반 대학이죠. 일반 대학 기준으로 다 소개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잘 소개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건 이제 성적까지 보시려고 하면 로그인이 돼야 됩니다. 회원가입 하셔야 돼요. 회원가입하는 시간 얼마 안 걸립니다. 1분이면 다 돼요. 1분이면. 학생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꼭 하셔갖고 그 메뉴 이겠죠. 상단 메뉴에 입시 결과 학습 진단 요 트랙 찾아가서 보시면 다 알아볼 수 있어요. 다만 성적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다 이유를 적어놔요. 그 이유 적어놓은 거 알고 학교 홈페이지 가서 다시 한번 다른 자료를 또 찾아보시면 돼요. 그렇게 보시고. 두 번째 뭐가 중요하냐. 요즘은 대학 홈페이지가 경쟁입니다. 입학처 홈페이지 가보시면 입시 결과를 막 잘 소개해 놓고 있어요. 대학 홈페이지 가서 이제 입학처 가서 일단 전형 계획도 있죠. 모집 요강도 있죠. 거기에 입시 결과도 있어요. 그걸 찾아보시면 완벽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 찾아보기 어렵고요. 내가 꼭 가고 싶은 대학을 기준으로 한번 찾다 보면 금방 그 다음부터 수월합니다. 다 전형이 다 비슷하기 때문에 방법이. 그거 꼭 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참고할 게 뭐냐면 선행학습 보고서가 상당히 중요한 자료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논술 면접 등 그 대학별 고사에 대한 자료들이 저게 다 수록돼 있어요. 학원 가서도 들을 수 있지만 저희도 다 소개돼 있지만 여기에 다 수록돼. 그 선행학습 보고서 말이 선행학습 보고서지 여기에는 우리 대학은 논술 어떻게 출제했다, 적성고사 어떻게 출제했다 이게 다 나와 있어요. 혹시 외국인 재외국민 전형 치른 학생들은 재외국민 시험까지 여기 다 수록돼 있어요. 기본적으로. 어디 다 수록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꼭 보셔야 됩니다. 선행학습 보고서 보시면 논술 문제가 어떻게 나왔는지 면접이 어떻게 출제되는지 다 나와 있어요. 꼭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타 등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울진로지원정보센터 보시면 이게 서울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그 내용들인데 뭐 세부적인 설명의 자료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대학 설명의 자료도 많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이 보는 카페 자료들, 포털 자료도 좋네. 수만이. 수능날 만점자 시험지 신화하면 수만이죠. 이거 많이 봅니다. 그 다음에 포만한 수학연구소, 그 다음에 오르비, 파파한달 브루스 표현이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런 거 찾아보시면 상위권 대학, 중위권 대학 다 포함해서 있으니까 특히나 이제 수만이 자료에는 엄청난 정보들이 많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뭐 상위권 대학부터 시작해서 뭐 지방대, 뭐 전문대 다 포함해서 수록되어 있으니까 꼭 기억하시고요. 왜 이걸 제가 강조하냐면 가끔씩 보면 면접 어떻게 보느냐, 면접 대비 방법 잘 모를 수 있잖아요. 또 내가 꼭 가고자 하는 대학이 상위권 대학만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거 하나를 다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럴 때는 요 수만이 들어가서 검색어 치시면 대략 정도의 입시 후기가 다 실려져 있어요. 논술 후기, 면접 후기, 적성 후기 막 실려져 있어요. 그거 꼭 보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 정보를 왜 더 드리냐면 학생들이 그럼 거기 적는 이유가 왜 진실성이 있느냐. 이거는 뭐 떠드는 얘기인데요. 거기에 뭐 이렇게 후기를 쓰면 합격한다더라 이런 소문이 있습니다. 합격한다더라. 그거 소문 때문에 열심히 적어요. 진짜 진정성 있게 적어요. 그런 학생이 합격을 하겠죠. 당연히. 그거 다 외워서 적습니다. 그 똑똑하지 않은 학생이면 그 외우지도 못해요. 논술 문제 뭐 나왔는지, 면접 문제 뭐 나왔는지 어떻게 합니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그거 괜찮은 정보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공적인 사이트를 찾아가 보시고요. 약간 사적인 정보들은 그때 가보시면 나 미시에 일어나서 교수님 만났는데 이게 다 설명돼 있어요. 그거 참고가 됩니다. 그거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그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자료집의 추가 설명인데 저희가 상당히 빽빽한 자료를 준비하다 보니까 조금씩 보시면은 4쪽을 보실까요? 4쪽에 보시면은 수능 100분위 점수에 대한 수준대 체크인데 이 자료는 뭐냐면 이제 저희가 이제 100분위 점수를 보면 전체 성적이 안 나와 있잖아요. 성적이. 내가 몇 등인지 알고 싶은데 전체 60만 명 중에 몇 등인지 알고 싶은데 그것에 대한 약간 참고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인문계의 경우 보면 100분위가 300점 만점 291이면 대략 상위 0.6%포인트에 위치했다고 보시면 되고 자연계를 보면 그것도 대략 상위 0.6% 포진돼 있다. 이런 자료들이 조금 더 세부적인 자료가 나와 있어요. 이건 100분위 기준이죠. 성적이 다 나왔을 때 자료니까 참고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15에서 30쪽까지 내용들 보시면 100분위 점수 대별 정시지원대학인데 지금은 제가 이제 아까 대략적으로 원점수 설명해 드렸지만 6월 말에 뭐가 나오죠? 성적표가 나올 거 아니에요. 거기에 100분위를 보시고서 요 정도 100분이면 어느 대학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00분이라는 것은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크게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서울대는 100분이 얼마에 합격한다고 이거 중요합니다. 알고는 있죠. 서울대, 연대고도 다 표준 점수 반영을 알고 있어요. 다만 100분위는 약간의 상대평가 기준치가 있기 때문에 그 참고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30에서 43쪽 걸쳐서 보시면 어디가 자료들이 다 소개되어 있죠. 어디가 아까 설명해 드렸죠. 어디가 자료들이 빽빽하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서울대는 평균이고 연대는 80% 컷이 들어있고 고대 평균 들어있으니까 이거 다 뭐 찾아가서 보실 수도 있지만 이 책자 보시면은 서울대 이렇구나, 연대 이렇구나, 고대 이렇구나. 그게 14개교 기준. 홍익대, 건국대까지 다 소개되어 있으니까 그 주요 대학을 보실 학생들은 그거 보면 참고가 됩니다. 다음 영어 점수 대별 타과목 성적 분포 상황 나름대로 관심 있어 보시면은 인문계로 보면 영어 1등급 학생들은 원점수 딱 비교했을 때 1등급 받는 학생들 가운데 국어 성적이 제일 좋았고 수학 그다음
탐구였다더라 이런 것이 2017 수능 기준을 통해서 확인이 됐습니다. 자연계는 국탐 순서로 나와 있는데 하여튼 그냥 그 나름대로 유의미하게 보실 수 있는 자료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인문계로 보면은 이제 탐구 점수가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볼 수 있고 자연계를 보면 수학 점수가 수학 가형을 보다 보니까 점수가 잘 안 나온다라고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 설명 2인데요. 46에서 47쪽까지 보시면 이거는 이제 6월 평가원 이후에 점수가 그럼 다 고정되느냐? 안 그렇죠. 오르는 학생이 있고 내리는 학생이 있습니다. 주로 상승되는 폭 기준, 그러니까 주로 희망적인 사례를 가지고 저게 소개해놨습니다. 여기 비관적인 사례 소개하면 서로 기분 나쁘겠죠, 그죠? 근데 다만 성적이 유지되는 학생보다는 떨어지는 학생들이 더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상대평가니까. 어쨌든 상승도 된다더라. 그 비율 대략 전체가 100이면 한 30% 정도 상승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48에서 51쪽까지는요. 정시지원시 고3 재학생들 재수생 비용. 이건 조금 더 복잡한 자료인데 우리가 이제 마지막 정시갈 때요. 이게 지금 중요하지 않는데 정시갈 때 이런 것이 고민이 나오죠. 수시로 합격한 학생들 가운데 수능 성적 좋은 학생도 있을 거 아니에요. 되게 중요해요. 그거를 또 판단해 봐야 됩니다. 마지막 정시 지원할 때는. 그거 자료가 중요해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100분의 270 이상을 판단해 봤더니 대략 고3 재학생대 재수생 비율이 50대 44가 나왔습니다. 이건 이제 수능 성적만 가지고 비교했을 때. 근데 수시로 이 가운데 재학생들은 많이 이탈합니다. 성적 우수한 학생들이 내신도 좋으니까 그게 약 60% 정도 이탈해요. 졸업생은 좀 더 덜 이탈해죠. 그래서 이탈되고 난 다음 비율을 보시면 대략 40대 60식으로 재수생 수가 좀 늘어납니다. 기본적으로. 그런 것도 있다고 생각하시고 일단 수능 성적이 잘 나오는 학생들은 정시까지 가도 괜찮은 게 수시에도 공투점자가 이탈될 수 있다. 이런 정도의 정보 자료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52에서 54쪽은 지금 대학 가기 진짜 어려워 죽겠는데 자퇴하는 학생도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이유는 아시죠? 반수생들이 여기서 나온 거죠. 자퇴를 왜 합니까? 반수해서 성공해서 자퇴하겠죠. 그건 자료인데 이건 세부적인 자료 보시면 알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 대학에서 반수를 많이 한다더라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55에서 58쪽은 내신 변화라든지 학생부 내신 수준에 대해서 자료가 소개되어 있고 59쪽 한쪽에는 말이에요. 서울대 지원자들의 학생부 내신 및 비교과가 자세히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세밀하게 보시면 서울대 지원자들한테 큰 참고가 될 겁니다. 자, 다음에요. 자, 마지막입니다. 6월 모평 대비 본수능 성적 사례도 얇고, 그 다음에 오답률 높은 문항. 이거 이제 실제 학생들한테 필요하겠죠? 그거 참고하시고, 6월 모평 이후 일정. 왜냐하면 이제 6월 말, 성적파 받고 7월 달 기말 가서까지 이런 일정들이 나와 있으니까 그런 내용들을 최대한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가능하면 이제 많은 설명을 드리려고 좀 빨리 말하고 좀 속도감 있게 말했는데 어쨌든 나중에 다시 보기 통해서도 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이번 시험을 통해서 대략적인 수시 지원선, 정시 지원선을 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